아이고. 그래서 아이 없어져라. 카메라를 잠깐 확대를 해드리면 어 요렇게 보이는 게 좀 저가형 근전도 센서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근전도 전극이 8개가 달려 있거든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금속 전극들이 있잖아요. 이게 팔 둘레 8개에서 잴 수 있는 거고, 요렇게 하나, 요거 하나가 이제 근전도 하나를 재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전극에서 전위 차이를 구해가지고 이제 볼티지를 측정을 하면은 근전도가 측정이 되는 거고요. 요게 30만 원짜리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극이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를 건식 드라이 타입의 근전도 전극이라고 하고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습식 전극이에요. 습식 전극. 우리가 뭐 병원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떼가지고, 이거 좀 오래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전해질이 안에 발려 있어가지고 이제 전기 전도도가 좋은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측정을 하는 경우, 요런 거를 습식 전극이라고 합니다. 웹 타입 전극이 요런 거고, 그리고 또 무선 전극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은 요것도 이제 무선 전극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요거 센서 하나에 한 250만 원 정도 하는 좀 좋은 센서고요. 여기 금속, 요것도 드라이 타입이죠. 금속 전극 4개가 있고 요거를 가지고 한 채널의 근전도를 측정을 하는 거고요. 요거 안에 IMU도 들어가 있어서 이제 뭐 자세나 가속도 같은 거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센서로 한번 근전도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팔 앞쪽에다가 이렇게 차는 거예요. 팔 앞쪽에다 이렇게 차서, 그러면 여기 팔 둘레로 8개의 센서가 위치하잖아요. 그럼 요 8개의 센서에서 근전도를 측정을 해서 이제 우리가 신호를 받을 수가 있고, 요거를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요 화면을 이제 좀 줄이고요. 요거는 잠깐 줄였다가, 잠시만요. 실행 파일이 실행 파일 잠깐만요. 실행 파일이 잠시만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위에 보이는 게 로우 신호,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로우 신호가 위에 보이는 거고, 밑에 있는 게 무빙 에버리지를 취한 거거든요. 제가 한번 힘을 한번 줘볼까요? 힘을 이렇게 주면은 지금 위에 근전도 신호, 로우 신호가 막 찌글찌글하게 커지죠. 그리고 밑에 무빙 에버리지를 취한 게 이렇게 크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근육의 활성화된 정도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팔목을 이렇게 꺾는다던가, 반대쪽으로 꺾는다던가, 뭐 주먹을 쥔다던가, 뭐 손가락을 구부린다거나,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린다던가, 가만히 있으면은 신호가 안 나오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신호가 나오죠. 근데 이제 신호의 그 로우 신호를 보면은 그 신호의 크기가 이렇게 커지죠. 자글자글하는 게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무빙 에버리지를 취한 그 아래쪽의 결과가 이렇게 이제 힘의 크기, 활성화 그거랑 비례하게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요게 이제 근전도 신호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요거를 가지고 사람의 동작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로봇을 어떻게 제어를 하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러면 제대로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일단 간단하게 그 작년 9월에 부임을 한 인공지능학과의 교수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이제 로보틱스, 머신러닝, 그리고 생체 신호, 그 중에서도 근전도 신호를 제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발표하는 주제처럼, 요거를 좀 줄여야겠네요. 요거를 좀 옮기겠습니다. 요렇게 할까요? 주로 제가 했던 연구들이 이제 근전도 신호를 가지고 이제 근육의 활성화된 정도를 이제 간접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 뭐 어떤 동작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정보를 추정을 하는지에 달려 있고, 또 이제 그렇게 추정된 물리적인 정보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로봇을 뭐 제어를 한다거나 로봇을 학습시킨다던가 뭐 그런 연구를 뭐 주로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뭐 그런 연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제가 했던 연구들 중에 좀 대표적으로 2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하는 연구는 이런 3가지 분야에 걸쳐 있어요. 로봇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일단 로봇을 기본적으로 다루고요. 이제 어떤 생체 신호를 가지고 동작을 인식할 때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생체 신호, 그 중에서도 근전도라는 어떤 표면 근전도라는 근육의 활성화된 신호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 교점에 있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근전도가 뭐고, 근전도를 가지고 동작 인식은 어떻게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인식한 동작을 가지고 로봇 재현은 어떻게 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근전도 신호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좀 두껍게 할게요. 요렇게 우리가 근육은 되게 다발들로 구성이 돼 있죠. 뭐 그 구성 단위가 어떻게 가는지는 뭐 정확하게는 얘기 안 드릴 거지만, 결국 뭐 이두박근이라는 어떤 근육의 한 덩어리는 여러 가지 다발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 다발을 또 안으로 들어가 보면 또 더 작은 다발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맨 밑에까지 내려가면은 이제 머슬 파이버라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나와요. 요게 이제 근육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를 머슬 파이버라고 하죠. 요게 이제 세포가 되죠. 근세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바늘을 푹 찔러 넣어가지고 신호를 정기적인 신호, 볼티지를 측정을 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이런 신호가 나와요.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액션 포텐셜이라고, 뭐 한국말로는 활동전이라고 하죠. 여기 이 세포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포가 활성화될 때 뭐 분극 탈분극이 일어나고, 뭐 이온의 그런 뭐 흐름 때문에 전이 차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여기 이 머슬 파이버 단위에서 일어나는 액션 포텐셜을 줄여서 MUAP, 우리나라 말로는 운동 단위의 활동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늘로 푹 찌르면 이렇게 세포 단위의 전기 신호가 측정이 되고요. 요거를 이렇게 근육의 엄청 깊숙한 곳에서는 요런 전기 신호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요렇게 그 피부 표면에다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전극을 붙여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요런 아까 보신 것처럼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근전도 신호가 측정이 돼요. 요게 이제 표면에서 측정했기 때문에 표면 근전도라고 하고, 뭐 영어로는 Surface Electromyogram, 줄여서는 SEMG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전기 신호는 결국 여기 이 근육 밑에 있는 이런 활동전이가 이제 피부나 근육층을 이제 전파가 되어가지고 측정이 되는 신호인데, 이게 근육 밑에서는 이렇게 깨끗한 신호로 나타나지만 사람의 근육이라는 게 엄청 복잡한 근육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근육들도 막 겹쳐져 있죠. 그리고 막 지방층도 있고 피부층도 있고 이러니까 이 표면 근전도에 이르러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그냥 활성화에 비례해서 그냥 증가하는 그런 어떤 신호가 되지, 이거를 가지고 좀 해석적인 어떤 관계를 얻기는 어려워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운동 단위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머슬 파이버랑 이 머슬 파이버에 연결이 되어 있는 모터 뉴런, 운동 뉴런, 요거를 세트로 해서 운동 단위라고 부르고요. 여기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었을 때 우리가 신경 신호는 이렇게 임펄스로 들어오죠. 그리고 이렇게 임펄스로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근육 파이버, 머슬 파이버에서는 이런 액션 포텐셜이 발생을 하고, 이런 신호들이 막 짜글짜글하게 합쳐져서 우리가 피부 표면에서 이렇게 전극 두 개, 뭐 여러 개를 가지고 여기 두 개 사이의 전위 차이를 증폭을 시키면 이런 오른쪽 그림과 같은 표면 근전도가 측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SEMG 표면 근전도는 침습하지 않고 측정을 할 수 있어요. 머슬 액티비티를 침습하지 않고 측정할 수 있는데, 다만 굉장히 랜덤합니다. 굉장히 무작위성이 굉장히 높고, 또 반복성도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동작을 아주 똑같이 반복을 하더라도 신호가 재현이 안 돼요. 반복할 때마다 굉장히 다른 신호들이 나와요. 어느 정도 경향성은 보이지만 무작위성이 너무 높은 그런 신호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만약에 우리가 근전도에서 시작을 해서 실제 사람이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모델로 나타낸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의 어떤 동력학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관절에 들어오는 토크로부터 관절의 각도나 관절의 속도를 동력학 모델로 기술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근육에 대한 모델도 세울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근육 활성화가 어떻게 들어왔을 때 이제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힘을 내는데, 그런 힘
발생시키는 모델. 그럼 결국 이 근육이 만들어내는 힘이 관절에 토크를 가하게 되는 모델인데, 이게 단순히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기구학적 모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팔꿈치라는 관절에도 여러 가지 근육, 대표적으로는 여기 상완에서는 이두박근과 요 삼두박근이라고 하나요? 뭐 트라이셉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런 서로 다른 작용을 하는 두 개의 근육이 있어서 하나는 팔꿈치를 굽히고 다른 하나는 팔꿈치를 펴는 역할을 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간단한 편이죠. 막 무릎이나 고관절 이런 데는 정말 많은 근육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근육들이 뼈하고 뼈 사이에 붙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 관절의 각도가 변화함에 따라서 근육의 길이도 변화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막 뭐 이제 관절에 이렇게 걸쳐서 있다 보니까 기하학적인 구조도 달라지고 막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근골격 모델에 대한 기구학적 모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관절의 각도나 관절의 속도가 결정이 되면은 요거에 따른 근육의 길이, 그 부착되어 있는 근육들의 길이, 그리고 근육이 수축하는 속도,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요게 결국에는 또 근육 모델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근육이라는 게 길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힘을 낼 수 있는 거랑 길이랑은 또 독립적으로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냥 근육을 그러니까 근육이 줄어들지 않고 일정한 길이를 유지하면서 힘을 낼 수 있어요. 이렇게 주먹을 쥘 수 있잖아요. 이렇게 힘을 쭉 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길이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힘도 있고, 길이 변화를 수반하는 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속도도 다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근육의 모델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근육의 길이도 알아야 되고 수축하는 속도도 알아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활성화가 동일할지라도 이런 파라미터에 따라서 힘도 달라집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만들어낸 힘이 토크를 만들어내서 동력학 모델로 이 관절 각도의 변화를 가져오면 이게 또 커플링이 돼 있다고 하죠. 이게 또 다시 근육의 길이 변화를 또 수반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모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 중요한 거는 아까 그 바늘을 찔러 넣어서 측정한 근육의 신호가 근육이나 피부층을 통해 전파가 됐을 때 측정이 되는 근전도에 대한 모델.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그 무작위성을 만들어내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근육이 너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부층의 정기적인 프로퍼티도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 동일한 근육 활성화가 있더라도 동일한 근전도를 보장할 수 없어요.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근전도를 가지고 동작을 알아내려면 이제 요런 정보들 중에 어떤 정보를 얻어낼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관절의 각도를 알아낼 수도 있고 속도를 알아낼 수도 있지만 뭐 관절의 토크나 힘을 알아내고 싶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뭘 선택하든 간에 만약에 이 근전도로부터 이런 힘이나 토크나 관절 각도에 이르는 이런 복잡한 모델을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요? 이게 세우기가 어려운 문제인지 아니면은 정말 그냥 불가능한 문제인지 요거는 아직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어려우면은 어떻게든 해결을 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근전도에는 랜덤한 성질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동작을 반복을 해도 재현이 안 된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모델들 하나하나를 아주 해석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건 제 생각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머신러닝을 들고 와야죠. 머신러닝이 하는 일이 대표적으로 이런 복잡한 모델에 대해서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구조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동작 의도를 가지고 실제 동작을 수행을 하고 그게 이제 동력학을 통해서 관절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거기로부터 근전도가 측정이 되는데 우리가 이 근전도를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을 해서 동작 의도를 다시 추정을 해보자 라는 접근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국 SEMG로부터 모션을 추정을 할 건데 우리가 이 대상이 되는 모션의 종류가 뭐냐. 예를 들어서 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쥐는데 사용을 하잖아요. 기능적으로 단위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은 뭐 그립을 하는 패턴이 정해져 있다고 하죠. 뭐 물건을 이렇게 뭐 핀치 그립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파워 그립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립의 형태가 존재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근전도를 측정을 해서 그립의 패턴을 파악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가위바위보 같은 제스처를 파악한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머신러닝 중에서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하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모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요. 자꾸 다른 소리가 들리는데 잠시만요. 그리고 연속적인 어떤 물리량을 얻어내는 연구들도 있어요. 좀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에 비해서는 비주류긴 한데요. 뭐 힘이나 토크를 추정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뭐 위치나 벨로시티를 측정하고 싶기도 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요거는 이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그 관절의 어떤 유연성 내지는 탄성 이런 거를 추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속적인 값이잖아요. 실수값이다 보니까 이제 머신러닝 중에서도 리그레션이나 에스티메이션을 들고 와야겠죠. 특히 이거는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냐 하면은 일단 SEMG 로우 신호가 들어왔을 때 요거에 대해서 피처를 뽑아내는 단계를 한번 거칩니다. 여기에는 뭐 기본적으로 뭐 타임 도메인 아니면은 뭐 주파수 도메인에서 뭐 그런 일들을 하는데 주로 타임 도메인에서 뭐 아까 보여드렸던 무빙 에버리지라던가 아니면은 뭐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루트민 스퀘어 아니면은 뭐 다른 종류의 필터들을 쓰기도 하고 또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근육의 여러 채널을 받았을 때 요거에 대한 그 차원 축소를 하기도 해요. 뭐 좀 다른 말로는 뭐 시너지를 추출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PCA도 쓰고 뭐 믹스처 오브 가우션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디멘셔널 리덕션도 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코그니션은 뭐 클래시피케이션이 됐든 리그레션이 됐든 여러분이 아는 그 여러 가지 모델 다 씁니다. 그런 거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근전도로부터 동작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 나오는 거 많이들 씁니다. 네, 넘어갈게요. 요게 대표적인 로봇 제어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절단 환자를 위한 로봇이죠. 그러니까 팔이 절단된 분을 그 절단된 부위를 로봇으로 대체를 한 다음에 근데 사실 절단된 부위니까 이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거를 근전도를 가지고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단된 부위 위쪽에서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 로봇에다가 날려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생각만 해서 내가 원래 팔이 있는 것처럼 움직이게 해서 로봇 팔을 움직여 주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손으로 하는 그립 패턴 같은 거를 인식을 해서 로봇한테 움직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저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요게 정말 대표적인 예이고 특히 절단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침습을 하는 수술을 해서 안쪽에다가 뭐 센서를 넣어가지고 측정을 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런 방법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지만 수술을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을 하다 보니까 뭐 감염이나 이런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도 보장을 못하죠. 근데 이 근전도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건 비침습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착용하고 여기 예를 들면은 여기 이 팔에 고정하는 이 소켓 부위 안에 근전도 전극들이 들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측정한 근전도 신호를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비침습적으로 굉장히 사용이 편안한 그런 의수를 만들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뭐 다리에다가도 합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모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허벅지 부분에다가 근전도 전극들을 붙여놨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원하는 동작을 했을 때 실제로 그 신호만 보고 내가 원하는 동작을 제대로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도 이제 다리에다가 로봇으로 대체를 한 다음에 이제 근전도로부터 얻어진 동작을 이제 로봇에다가 날려주면 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단 환자는 아니고 그냥 로봇을 제어를 하는 예죠.
우리가 로봇을 제어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생체 신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냥 뭐 다른 기기를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로봇을 제어를 하는 그런 예가 될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좀 주류는 아니고 이제 위치를 인식을 해보려는 그런 연구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근전도 여기 팔에다가 막 붙여놓은 전극들로부터 이제 사람 팔에 어떤 자세라던가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로봇에다가 전달을 하는 건데 사실 좀 정확하진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지도 않고 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게 되면은 막 되게 모델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막 근전도 신호도 달라지고 그럴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대응을 잘 못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모션 캡처나 IMU 같은 것들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EMG가 나서야 된 연구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생각보다 좀 빨리 왔네요. 이제 요런 것들이 근전도를 가지고 동작 인식을 하고 그거를 할 때 머신러닝을 써서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뭐 리그레션을 하고 그런 문제들이고 그거를 가지고 로봇을 제어하는 대표적인 어떤 연구들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제가 했던 대표적인 연구 두 가지를 들고 왔어요.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학습 없이 이제 근전도로부터 동작을 인식하는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이고요. 이제 두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한번 보고 올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전도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의 탄성 내지는 관절의 유연성을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로봇을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 요거 두 가지를 들고 왔거든요. 요거 두 가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내용은 최대한 빼고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동기나 모티베이션 그리고 그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직접적인 원리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 보통 교시 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죠. 교시 학습 기반으로 근전도 동작 인식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동작을 수행을 하고 그때 근전도를 같이 수집을 해서 학습 데이터 셋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 학습 데이터 셋을 가지고 어떤 모션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돌리죠. 그래서 이 EMG를 넣었을 때 나오는 모션 레이블이랑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되는 모션 레이블을 비교를 해서 이제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얘를 학습을 하는데 여기에는 좀 한계점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인식하고 싶은 동작들, 그 대상이 되는 동작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들을 막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데이터를 일단 수집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전도 같은 경우에는 반복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많이 모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상이 되는 동작이 10개다. 그럼 10개를 막 10번, 20번, 30번 반복을 하면서 그 각각의 동작에 대해서 다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요것도 일단 힘들어요. 요것도 일단 힘들고 귀찮은데 이렇게 데이터 수집하면은 전처리도 해야 돼요. 그 딱 시간에 따라서 그래프 띄워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동작이야 이런 것도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학습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도 들어갈 뿐더러 더 제일 큰 문제는 이런 교시학습 기반으로 동작 인식을 하면 우리가 센서를 뺐다가 다시 차요. 이러면 학습 다시 돌려야 돼요. 근전도 전극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위치도 달라질 거고 뭐 표면의 조건도 달라지고 하니까 보통 작동이 안 되거든요. 뺐다가 다시 차면은. 그러니까 학습을 다시 돌려야 돼요. 사용자가 바뀌어도 다시 해야 돼요. 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걸 저 사람한테 못 써요. 근전도는 못 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착용하면 이 위의 과정을 무조건 다시 한번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또 학습되지 않은 동작. 내가 예를 들어서 10개의 동작에 대해서 학습을 돌렸는데 학습을 돌리지 않은 동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다른 동작으로 인식하겠죠. 이런 한계점들이 기본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제안한 학습이 필요 없는 동작 인식이라고 하면 그냥 근접도 센서를 차고
바로 동작을 수행하면 얘가 어떤 동작인지 바로 알아맞힐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전도의 신호가 1차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축을 시그널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패턴이, 그러니까 동작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동작이 두 개가 있어요. 동작이 두 개가 있고 그거에 대한 확률 분포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요 빨간색 동작을 할 때는 근전도 신호가 이렇게 분포를 하고 파란색 동작을 할 때는 근전도 신호가 이렇게 분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문턱이 되는 확률값 P 스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스레시홀드 프로바빌리티라고 할게요. 문턱 확률 값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 근전도 동작에 대한 분포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새로운 신호가 들어왔다고 해요. 여기에 새로운 신호가 들어왔으면 얘는 일단 첫 번째 동작이라고 클래시파이를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이 문턱 확률 값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제법 일어날 법한 샘플이라는 뜻이죠. 그런 경우에는 요 검은색 샘플을 이용을 해서 이 빨간색에 있는 확률 분포를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 정보, 가장 최신으로 들어온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빨간 분포를 약간 검은색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겁니다. 반면에 만약에 새로 들어온 신호가 여기에 있다고 해요. 여기에 있으면은 일단 두 번째 패턴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 확률 값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패턴이라고 판단을 하기도 너무 약한 신호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새로운 패턴을 하나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동작이라는 거를 분포를 하나 새로 생성을 함으로써 여기에다가 이제 새 패턴을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호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들어오면은 얘가 어느 패턴인지 판단도 할 수 있고 만약에 너무 일어나지 않을 법한 샘플이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새로운 패턴을 등록도 하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신호의 특징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뭐 확률적인 모델을 이용을 해서 조금 뭐 복잡하게 설명하면은 뭐 그런데 그거는 다 빼고 어쨌든 요런 원리로 돌아가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의 예를 하나를 보여드리면 재생이 어떻게 되지? 잠시만요. 여기 왼쪽에 보여드리는 게 이제 근전도의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오른쪽이 결국 최종적으로 인식이 된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부터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기 아무 패턴도 없다가 이제 새 동작을 하면 새로운 패턴이 이렇게 등록이 되죠. 또 이제 또 세 번째 동작을 하니까 또 다른 패턴이 등록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원래 했던 동작을 다시 하면은 이제 뭐 원래 봤던 패턴들 아니면 뭐 또 새 패턴이면 새 패턴을 등록을 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근전도의 패턴을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 각각의 근전도 패턴이 어느 동작에 매치가 되는지도 여기에 같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바뀐 경우에요. 사용자 바꿔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을 해도 이제 새로운 동작을 하면 또 새로운 패턴이 생기고 또 다른 동작을 하면 다른 패턴이 생기고 또 다른 동작을 하면 또 다른 패턴이 생기고 여기도 그렇고요. 뭐 봤던 거 다시 하면은 그 동작을 인식을 하고 뭐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간단한 데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이제 다른 실제 교시 학습 알고리즘하고도 인식 정확도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근전도의 오픈 데이터셋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말 많은 수의 동작이에요. 53가지의 손 그리고 손목의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27명에 대한 그 정상인 실험자에 대한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실제 내 알고리즘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본 게 이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27명에 대한 전체 클래시피케이션 애큐러시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 이 첫 번째 실험자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여기 회색으로 나타낸 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에요. 기존에 존재하는 교시 학습 알고리즘이 여기 회색으로 나타낸 거고, 여기 색깔로 나타낸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입니다. 여기 색칠이 안 된 부분은 트레이닝 애큐러시고 색칠이 된 부분은 테스트 애큐러시라고 보면 돼요. 아직 좀 갭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학습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해도 거의 학습을 해서 판단하는 애들이랑 뭐 버금가게 비슷한 정도의 애큐러시를 얻고 있다는 거를 여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총 27명에 대해서 있고, 그 27명에 대한 평균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여기 트레이닝 셋에서의 애큐러시, 여기 테스트 셋에서의 애큐러시가 있고, 여기 테스트 셋만 보면은 일단 슈퍼바이즈드 러닝 중에 제일 좋았던 애는 CNN이에요. CNN이 한 72% 정도 나왔는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못 갔고, 그래도 학습 없이 한 65%까지 나왔다. 뭐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요 갭을 조금 해결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트레이닝 셋에서는 슈퍼바이즈드 러닝보다 좋은데 아무래도 오버피팅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오버피팅이 일어났고 지금 요 갭을 어떻게 하면 메꿀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요즘에 계속 진행을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주제를 마치고 요것보다 조금 더 재미있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여기에는 여러분들 키워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시연을 통한, 로봇을 학습을 시키는데 사람이 시연을 한다는 게 하나의 키워드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로봇의 탄성이라는 겁니다. 요 두 키워드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에 탄력을 써요. 우리가 되게 유연하고 뭔가 신체가 탄성을 갖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는 배드민턴을 되게 좋아하는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정말 빠른 속도로 우리가 스매시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구기 속도 중에 가장 빠른 속도가 나와요. 거의 제일 빠르면 370km 정도 나오는데, 이게 다른 동물은 이런 속도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뭐 진화의 산물이라는 네이처의 논문도 있는데, 우리가 그 사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루어졌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어떻게 얻냐면요, 단순히 근육이 엄청 빨리 수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스프링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에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고무줄 같은 거를 이렇게 당긴 다음에 탁 놓으면 엄청 빠른 속도로 확 날아가잖아요. 우리 몸을 그렇게 쓰는 거죠. 탄력을 사용을 해서. 그게 왼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탄력을 빠른 속도를 내는데 사용을 한 경우예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우리 공 트래핑을 한다고 하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탄력을 어떻게 썼냐면요, 충격을 흡수하는 데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을 이렇게 우리가 트래핑, 뭐 원터치라고 하잖아요. 퍼스트 터치라고 하죠. 발에다가 딱 붙여야 되잖아요. 이게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을 멈추면서도 얘가 멀리 떨어지지 않게 발에다가 딱 붙이는 걸 우리가 트래핑이라고 하죠. 요럴 때도 우리가 탄성을 잘 써야 돼요. 이거를 뻣뻣하게 받으면은 아마 공이 엄청 튀어나갈 거고, 아마 제대로 탄성을 활용하지 못하면은 공을 제대로 감속시키지 못하겠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봇도 이제 이런 거를 가능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주 대표적인 로봇이 있죠. 아주 대표적인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이 있잖아요. 이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옛날에 있는 로봇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어떤 점에서 달라졌냐면 로봇이 뻣뻣하지 않아요. 이제 로봇이 뻣뻣하지 않습니다. 로봇도 사람처럼 유연함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통 로보틱스에서는 일라스틱 로봇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런 점프 같은 경우, 옛날에 혼다에서 나온 아시모가 정말 유명한 휴머노이드인데, 아시모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리지드 로봇이죠. 아시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프하는 거 이런 거 못해요. 근데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원래 잘 만들기도 하지만 이 로봇이 바꾼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일라스틱 로봇입니다. 로봇이 유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별거 없어 보이지만, 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말랑말랑한 로봇이에요. 이게 단순히
뭐 말랑말랑한 물질로 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관절이 스프링 같다는 거죠. 관절을 스프링처럼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로봇의 그 스프링 같은 관절을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무줄을 쭉 당겼다가 놓는 것처럼 이 스프링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공을 엄청 빨리 멀리 던질 건데 그거를 단순히 모터를 빨리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프링에다가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확 날려버림으로써 우리가 모터가 가진 힘, 모터가 가진 속도보다 스프링에다가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씀으로 인해서 더 멀리, 더 빨리 날릴 수 있게 하는 로봇을 실제로 시연을 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근전도에서 사람의 어떤 관절의 그런 유연성, 탄성을 추정을 할 수 있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은 팔꿈치에는 두 개의 서로 상반된 근육이 있습니다. 뭐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대표적이죠. 근데 이런 서로 상반된 근육을 둘 다 당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두박근이랑 삼두박근을 둘 다 활성화를 하면은 이 관절의 탄성이 줄어들어요. 스티프니스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 다 힘을 안 주고 있으면은 이렇게 말랑말랑한데 내가 여기 양쪽에다 힘을 꽉 주고 있으면은 이렇게 밀어도 안 밀리잖아요. 우리가 탄성이 감소하게 되잖아요.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쪽에다가 근전도를 붙여 놓으면은 이제 사람 관절의 탄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가 한 연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공을 던지는 이벤트 아니면은 뭐 공을 트래핑하는 어떤 이벤트의 특이점이 여기 있다고 하고 시작점이 여기 있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좀 고전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경로를 위치나 속도에서만 기술을 했어요. 이 경로가 위치가 어떻게 되고 속도가 어떻게 되고 근데 이것보다 더 또 중요한 정보가 뭐다? 이제 탄성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을 트래핑을 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높은 스티프니스로 빠른 속도를 얻어내고 여기 이 도착 지점에서는 이제 스티프니스를 낮춰서 그러니까 탄성을 높여서 유연하게 만들어서 이제 공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포지션이나 벨로시티 프로파일 뿐만 아니라 이제 스티프니스나 댐핑과 같은 프로파일도 같이 다뤄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시연을 통한 학습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시연을 통한 학습이 뭐냐면은 우리가 로봇의 경로라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시연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로봇을 붙잡고 시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카메라를 보고 공이 어떻게 오는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는 모르고 있는 건데 사람이 이렇게 직접 움직여서 공을 맞추는 거를 이렇게 움직여서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사람이 시연을 통해서 로봇의 경로를 학습시킨 거죠. 그걸 통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탁구공을 칠 수 있는 로봇을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연구는 요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이 돼요. 우리가 시연을 통한 로봇의 학습을 하는데 기존에는 보통 포지션만 로봇의 경로만 학습을 시켰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과는 독립적으로 이제 EMG로부터 뭐 스티프니스 내지는 일라스티시티 사람의 탄성을 EMG로 추정을 해서 그것도 같이 로봇에다가 전달을 하자는 거죠. 이렇게 파란색의 로봇의 경로는 이제 IMU를 통해서 위치를 결정을 해주고 로봇의 유연성은 EMG를 통해서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컨트롤 프레임워크를 짜 놓은 다음에 이제 사람이 로봇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격으로 제어를 하죠. 원격으로 제어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로봇을 실제로 원격으로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실제로 시연을 한 다음에 학습을 시켜보자. 뭐 그런 내용의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로봇 되게 뭐 허름해 보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그냥 일자유도로 이렇게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로봇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관절을 스프링처럼 만들어 놨어요. 관절을 스프링처럼 만들어 놨고 그 스프링의 세기를 우리가 EMG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힘을 빡 세게 주면은 이게 되게 뻣뻣해지고 우리가 힘을 약하게 주면은 얘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얘의 높낮이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팔을 움직여가지고 위치는 팔의 로테이션으로 결정을 하고 얘의 말랑말랑한 정도는 EMG로 결정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위에서 떨어지는 공을 받아보자 이거죠. 받는데 이렇게 손으로 받는 게 아니라 트래핑 하듯이 여기 되게 단단한 강철로 된 판으로 떨어지는 공을 이렇게 탁 받아보자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 시연을 하는 겁니다. 공이 떨어지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공한 경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사람이 위치도 조절을 하고 탄성도 조절을 해가지고 공을 받아냈어요. 이거를 한 30번 정도 반복을 하면은 좀 막판에 가서 한 대여섯 번 정도 성공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공을 한 경우만 뽑아내서 그거를 가지고 경로를 추출을 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로봇을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 자체는 제어를 두 가지 값을 가지고 하는 거죠. 하나는 위치를 가지고 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탄성 값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위치와 탄성을 두 개를 날려줘서 이 떨어지는 공을 받아봐라. 그리고 이 경로 자체는 사람이 직접 가르쳐준 경로를 따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지만 뭐 좀 의미가 있는 실험으로 그거를 좀 증명을 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저는 근전도가 뭐고 근전도를 가지고 동작 인식을 하려면 왜 머신러닝을 써야 되고 그리고 머신러닝을 쓸 때 보통 로봇을 어떻게 제어를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처음에 말씀드렸고 첫 번째 좀 제 연구 주제로는 보통 교시학습으로 동작 인식을 많이 하는데 교시학습이 가지고 있는 좀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 없이 할 수 있는 근전도 동작 인식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조금 약간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를 했죠. 기존의 로봇과는 다른 굉장히 유연한 로봇이 등장을 했고 그런 로봇을 제대로 써먹기 위해서 마치 사람처럼 사람이 운동을 하는 것처럼 로봇의 탄성을 써먹으려면 어떻게 얘를 학습을 시켜야 되냐? 근전도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된다. 그리고 그 학습은 어떻게 하면 된다? 시연을 해서 하면 된다. 그런 어떤 방법을 제안을 해서 이제 저희가 직접 유연한 로봇을 하나 만들고 이제 공 트래핑 작업을 실제로 해서 이제 실제 시연을 통해서 증명을 함으로써 증명을 했던 그런 연구로 보시면 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이나 있으시면 언제든 해주시고 뭐 메일 보내주셔도 되고 저희 홈페이지도 많이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